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연예 라이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타들의 인생 발자취를 돌아보는 스타 주민도 이어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 수요일이고요. 저희가 연예 라이브 준비해놨는데 김어중 씨가 사건 40일 만에 구속이 됐는데 음주운전 부분은 또 빠졌다고 그래요. 이게 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볼 거고요. 또 가수 이승기 씨가 땅을 샀다는데 장소가 어딘지 또 대출 얼마 했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취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스타 주민에서는요, 회장님과 관련된 스타들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를 기대해 주세요. 자, 수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허재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흔히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을 집사라고 하죠. 혹시 두 분은 집사신가요? 전 아니고요. 저는 맞습니다. 저는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아, 전 네. 양이 집사입니다. 양이, 사실, 고양이. 저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누가 내가 가족같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학대했다. 용서가 좀 잘 안 되죠. 네.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학대를 하는 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이 없었거든요. 근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런 구체적인 학대 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을 좀 손보겠다 이건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조금 늦은 감이 없지는 않은데요. 근데 왜냐하면 경찰에 신고된 동물학대 범죄 건수가 한 14년 전이죠. 10년경에는 한 70건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요. 사회적 인식도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한 10여 년 동안에 동물학대 범죄 신고 건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1230여 건까지 늘어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사회적인 관심도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는 행위의 경우에는 최대 징역 3년, 동물의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최대 징역 2년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논란은 굉장히 컸지만 실제로 처벌한 사례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네. 처벌하더라도 법원과 또 재판부마다 각각의 양형이 달라서 사회적인 혼란이 있었다. 이런 지적이 그동안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신설된 그 동물학대 범죄 양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 기준까지 완전히 다 결정하지는 않았는데요. 구체적인 범죄 유형에 관해서는 좀 유목화했다고 해야 될까요? 범위를 좀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행위고요. 둘째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는 동물의 목을 매달은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또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이 부분이 또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이런 것도 포함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죽이는 행위, 또 사육 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권고 형량의 범위라든지 가중 감경 요소 이런 건 정해진 게 없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크게 큰 틀 안에 기본적인 원칙은 좀 정해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범죄, 어떤 범죄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감경하거나 또 죄를 더해 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일단 오는 11월경에는 설정하기로 했다고 하니까요. 조만간 구체적인 아마 밑그림이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동물 학대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양형 기준을 정하게 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부마다 양형이 달라지거나 이런 일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형량이 높아지는 효과가 네.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지난해 여름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사고를 계기로 감사원이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하차도 159곳이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지난해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되면서 24명의 사상자, 14명이 사망한 대참사였는데 네. 그 후에 뭐 뾰족하게 달라진 게 없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마 당시 사고를 이렇게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 궁평 지하차도죠. 그러니까 인근 미호강에 물이 홍수주의보하고 홍수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범람해서 넘쳐 들어갔잖아요. 지하차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이 통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지 않아서 피해를 키웠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1년 만에 재개통을 앞두고서야 재발 방지를 위한 자동 차량 진입 차단 시설과 차수벽이 설치가 됐다고 하고요. 이 감사원이 지적할 때까지 다른 지자체들도 이 방제 시스템을 보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그 시스템, 이 시스템이 아무래도 사고 예방의 핵심이 될 텐데요. 다른 지하차도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다른 지하차도도 부실한 곳들이 많다. 이게 이제 이번 감사 결과로 드러났는데요. 이게 감사원이 점검한 지하차도가 1,086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제방이 붕괴할 정도의 비가 올 경우에 182개 지하차도가 침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159개 지하차도는 하천이 범람해서 물에 잠길 때, 이럴 때 차량 진입 통제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진입 통제하는지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차량을 언제 통제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럼 차량이 지하차도에 들어갔다가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은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특히 지하차도 64곳은 5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홍수 위험에도 침수될 위험이 있었고요. 이 가운데 36곳은 사람의 키를 넘는 2m 이상 물에 잠기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있을 당시에 다른 7개 지하차도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어쩌면은 한 곳에서 발생한 거였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거죠. 네. 오늘 방송 전에 제가 예보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요. 오늘 밤부터 이제 제주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실 많이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현장 방문을 통해서 제대로 된 조사 혹은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사실 이걸 꼭 감사원을 지적을 해야 바꾸는 건가? 그러게. 이 생각부터 사실 네. 먼저 드는데요. 감사원은 행안부에 이 문제의 지하차도에 대해 침수 위험을 반영한 통제 기준을 마련하라. 또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때 또 이런 침수 위험 지역에 있는 그런 지하차도를 반드시 포함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하고요. 국토부에도 같은 내용의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또 피난 대피 시설 같은 경우를 설치를 요즘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설을 설치할 때 이런 지하차도가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꼼꼼히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혹시 두 분은 차를 주차장에 세워놨는데요. 누가 슬쩍 긁거나 들이받고 이렇게 저는 얘기도 안 하고 가버리는. 최근에 그런 적 얼마 전에 있잖아요. 최근에 겪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제보를 해줘가지고요. 그 CCTV 확인하니까 특정했어요. 그래서 번호판 다 나오고. 예. 그래가지고 저희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문콕은 굉장히 많이 당하잖아요. 네. 근데 문콕은 따로 누구 찾기도 애매하니까 그냥 맞아요.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처럼 재물을 손상하고 도주하는 사고를 물피도주라고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물피도주 사고 한 예가 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긁은 운전자가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서 페인트 칠을 한 뒤에 도주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페인트 칠은 왜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고. 황당한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많이 봤어요. 요즘에 이제 그 연예인이 음주 사고 내고 그냥 도망가고. 네. 네. 근데 아까 보니까 그렇대. 그게 뭐 음주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한잔 하고 가다가 긁으면 도망가 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걸 다 알아버렸어요, 이제는. 그런 거 말고 이거는 페인트 칠을 하고 이건 황당하네. 오히려 사건보다도 더 상상력을 더 많이 네. 붙이셔가지고 더 걱정되게 만들어주신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악질 물피도주범 페인트칠 재물손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글을 쓴, 그러니까 차주겠죠. 차주가 글을 쓴 내용을 한번 좀 보면은요. 지난 6일 세차하다가 자신의 차량에 긁힌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통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지난달 27일 가해자가 사고 후에 차량에 차색과 같은 페인트 칠을 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차 왼쪽에 주차해둔 차량이 이 차를 빼면서 나가다가 범퍼와 휠 그리고 라이트를 긁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더 황당한 거는요. 사고를 낸 걸 안 걸리려고 사고 부위를 페인트 칠을 한 거는 뭐 거기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차량용 페인트가 아니라 그냥 일반 흰색 페인트를 칠했었다고 합니다. 표가 더 날 텐데 저거. 그렇죠. 그렇죠. 차주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죠. 그럼요. 네, 그렇죠. 네.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도 네. 그렇지만 아마 그 사후 처리도 더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 보험 처리하면 되는 건데 그러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이거 들으시면 좀 황당할 것 같은데요. 일단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신고를 한 거예요. 누가 제 차를 들이받고 네. 도주를 해버렸어요. 물피도주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서 가해자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A 씨는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경찰의 뺑소니 또 물피도주와 페인트 칠한 재물 손괴 모두 처벌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뭐 쉽게 말해서 그냥 이 사람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재물 손괴 혐의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페인트 칠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그 차를 사고 낸 장소가 CCTV 사각지대에 있어서 차를 받은 장면은 안 나왔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 페인트 칠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죄를 묻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억울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요, 주정차된 차량의 물피 사고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요. 이와 별개로 벌점 25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범인을 잡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근데 본인이 잘못한 게 없는데 멀쩡한 차에 가서 페인트 칠을 할 리는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긴 하는데. 그렇죠. 상식적이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일단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았어요? 어때요? 사과를 못 받았다 그래요. 사과를 못 받았는데요. 일단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대물 배상 접수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보험 처리가 가능할 거는 같은데요. 그런데 한 행위는 굉장히 좀 괘씸하긴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가해자가 와서 사과하면 또 원만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텐데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하고요. 오히려 돌아온 답변이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내가 뭐 페인트 칠한 거는 인정은 하겠는데 네. 나도 다른 사람이 차량을 들이받고 간 적이 많다. 나는 내 나름대로 그래도 성의 있게 조치한 것이다. 이렇게 어이없네요.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황당하긴 그냥 저 들이받고 도망가면 뺑소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벌금 20만 원, 벌점 뭐 몇 점 이래요. 예. 근데 만약에 요즘에는 낮에도 낮술 몇 잔하고 특히나 낮에는 네. 그냥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살짝 긁어요. 그럼 이제 봤잖아. 도망가 버리면 된다는 걸 알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나타나면 이거 물어봐야 뭐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보시면은 112 신고해서 네. 그 주변 번호판, 분들이. 그 즉시 가야 네. 이 사람이 진짜로 뭐 딴짓을 하고 이런 건지 그냥 모르고 그런 건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좀 씁쓸한 네. 현실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다 알려져 버려서 그냥 하면 먼저 자리를 떠라, 도망가라. 그리고 집으로 가지 마라. 왜냐하면 경찰이 집에 가서 기다리고 볼 있으니까. 수 있으니까. 네. 딴 데 가 자고 와라. 이런 거예요. 근데 원래 처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을 잡지는 못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행위가 한 번 잡히잖아요. 훨씬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그런 행위가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글쎄요. 어떻게 할지는 이제 잠시 후에 또 우리가 얘기할 거거든요. 네. 자, 모닝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료계 파업이 길어지면서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가 늘 하는 얘기가 아프지도 말고 어디 다치지도 말고 네. 그래서 병원 갈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랬는데 근데 이런 의료 공백기에도 의료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똑똑한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네, 의료 공백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둬야 하는 의료 서비스 팁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 파업 사태.
사상 초유의 의료 공백 상황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에 치료를 못 받을까 봐 많이 걱정이 됩니다. 급한 환자들도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같을 때 아프면 안 되겠어요. 응급실에 가도 요즘은 이제 의사가 없어서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아는 것이 정답!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의료 공백에 잘 대처하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하는 스마트한 의료 이용 방법. 여러분들의 똑똑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금부터 꼼꼼하게 안내해드릴게요. 전공의에 이어서 전임의와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행동을 저울질하면서 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 병원들로 총파업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시작된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 지난 2월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 후 현재 4개월 가까이 유지하고 있지만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데요. 실제로 발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은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국민 10명 중 8명은 의료계는 집단 행동을 멈추고 국민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칠 정도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실화된 의료 공백 속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꼭 알아둬야 할 스마트한 의료 이용 방법이 있습니다. 의료 공백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 체계가 가동 중이란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의료 서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52개 의료기관이 평일 연장 진료와 주말, 휴일 진료를 실시 중입니다. 또한 군 병원의 경우에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게도 24시간 응급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실제 비상진료 의료체계에 따라 연장 진료를 보고 있는 서울의 한 공공의료기관. 평소와 다름없이 수많은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었는데요. 이비인후과 진료받으러 왔습니다. 자주 오는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무 탈 없이 잘 돼요, 진료가. 걱정 없어요. 지난 3월부터 월 1,800억 규모 건강보험을 추가로 지원해 비상진료 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하니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고요. 집에서 진료받는 이 비대면 진료의 길이 크게 열립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행됐던 비대면 진료 다들 잘 아시죠? 국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정부는 2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진, 재진 환자 모두 인근 동네 병원 등에서 이용이 가능하여 갑자기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가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의 한 병원. 비대면 진료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전에 코로나 시기 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었을 때에 비해서 현재 지금 다시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요. 환자가 의료 접근성이 좀 더 편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는 적극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원할 경우 먼저 전화로 문의 후 진료 시간을 예약하면 되는데요. 요즘엔 비대면 진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 진료 가능 병원 검색과 진료 예약까지 한 번에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비대면 진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체험해 볼까요? 그러면 가장 힘든 게 어떻게 보면 목에 이물감 있고 장기침 있으시고 마른 기침 있으시고 그런 것이거든요. 문진표나 전화통화로 하는 비대면 진료는 옛말. 보다 정확한 검진을 위해 화상 진료를 원칙으로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듯 실시간으로 각 증상에 대해 의사의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화상 진료야말로 대면 진료의 정확성과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
둘 다 놓치지 않은 스마트한 의료 서비스의 정석. 이렇게 화상 비대면 진료가 끝나면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 전 전송까지 단번에 이뤄졌는데요. 환자는 이렇게 지정해 놓은 약국에 가서 처방받은 약을 탈 수 있으니 참 편리하겠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장소 구애 없이 선생님 진료부터 약 처방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했고요. 저도 이용하겠지만 앞으로도 많은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에 홍보 좀 해야겠어요. 그렇다면 의료진 입장에서는 비대면 진료 어떠세요?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면 진료에 비해서는 조금 제한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진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환자 측면에서는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보완을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스마트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하는 게 또 있는데요. 바로 24시간 운영되는 129 상담센터. 전국 어디서나 문 여는 병원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 129를 꼭 기억해 두시면 스마트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시는데 여러모로 쓸모가 있겠죠? 감기나 발열 등과 같은 다양한 증상으로 내 주변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가 필요하신 분께 24시간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ARS 안내에 따라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시도록 하여 다양한 보건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중에 기본. 감기 등의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상급 병원보다는 가까운 우리 지역, 내 근처에 있는 좋은 병원을 먼저 찾는 것이 좋은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사용하시면 증상별 좋은 병원을 찾아보고 병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까지 확인이 가능.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응급의료 포털에서도 현재 진료 가능한 병의원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갈 수 있다고 하니 더 이상 헛걸음하지 말자고요. 현실화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최선의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는 현재. 오늘 알아본 쓸데 많은 의료 이용 방법들과 함께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응원합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53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영화 소식 박스 오피스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순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가장 먼저 5위입니다. 5위는 그녀가 죽었다. 4위 원더랜드, 3위는 탈주고요. 2위는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 그리고 1위는 인사이드 아웃 2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아침을 이끌어줄 세 분 소개합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에 쌍큼발랄 행복 비타민 개그우먼 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특종 여신 자칭입니다, 여러분.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세 분 반갑습니다. 자, 은영 씨 오늘 준비한 영화는 어떤 영화예요? 네,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이 더운 날씨를 피해서 극장으로 나들이 가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극장을 가면 어떤 영화를 봐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영화 2편을 보시는 걸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화는요. 6월에 놓쳐서는 안 되는 영화 2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요? 네, 6월 놓치지 말아야 할 영화. 이 첫 번째 영화는요. 한 남자가 전기차 충전소에서 벌어지는 그런 미스테리한 사건을 담은 그런 그거를 또 자동차의 시선으로 담은 영화 밤낚시입니다. 네, 영화 밤낚시에 대한 한 줄 평을 하자면요. 일단 신선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엇이 그렇게 신선하냐? 첫 번째 신선함, 입장료가 신선합니다. 요즘 평일 영화 입장료가요. 일단 13,000원, 그리고 주말은 15,000원 이상을 훌쩍 넘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 입장료요. 1,000원입니다.
요즘 1,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입장료가 1,000원이라고 해서 함부로 얕보면 아주 곤란한데요. 왜냐하면 두 번째 신선함, 소재가 아주 신선합니다. 전기차에 달린 7가지의 이 7개의 시선을 가지고 이 한밤중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지켜보는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발상도 굉장히 신선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에 또 내 사랑 너의 사랑 손석구 배우 손석구 씨가 주인공이니 미쳐야 본전 안 볼 이유가 없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신선함, 이 영화 러닝타임이요 13분이 채 안 돼요. 12분 59초입니다. 요즘요 주로 1분 내외 아주 짧은 영상인 이 숏폼의 유행에 맞춰서요 아주 짧은 영화, 그러니까 스낵 무비로 만들어진 건데요. 이 밤낚시의 등장은요 이 극장의 어떠한 소재와 길이라도 극장에 걸릴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사례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이 손석구 씨가 주연이자 제작을 맡은 이 영화로 굉장히 화제를 끌고 있습니다. 예약률도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말엔 이 영화 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12분 59초짜리 영화인데 극장에 걸렸네요. 네. 자, 두 번째 영화 소개해 주시죠. 네, 6월 놓치지 말아야 할 영화 두 번째 영화는요. 벌써부터 시작된 더위를 아주 오싹하게 날려줄 공포 영화를 준비를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았던 콰이어트 플레이스 이 세 번째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바로 영화 콰이어트 플레이스 첫째 날입니다. 이게요, 말 그대로 숨 막히는 공포, 소리 내면 큰일 나요. 그 숨 막히는 공포를 소재로 했던 콰이어트 플레이스의 세 번째 시리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영상에서 보시듯 이번에는 도시의 소음, 사람들의 소음이 가득한 뉴욕으로 갔습니다. 이 뉴욕에서 이 우리가 소리를 내는 순간, 그 순간 괴생명체가 세상에 처음 나타난 그날, 그 첫째 날을 그리는데 우리 뉴욕에 고층 빌딩 많죠. 거기서 괴생명체가 우리가 소리를 내면 괴생명체가 내려와요. 그리고 브루클린 빌리지, 오늘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아침에. 브루클린 브릿지가 또 무너져 내려요. 말하자면 이런 스펙타클한 볼거리도 있고 공포도 있고 이걸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또 새로운 시리즈라서 기대 만발입니다. 공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면 좋겠네요. 콰이어트 플레이스 영화 볼 때는 팝콘도 녹여 먹는다고. 그러면 소리 내면 안 돼요. 네, 밤낚시도 기대되고 콰이어트 플레이스 이 첫째 날까지 6월에 놓치지 말아야 할 영화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알아봅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연예 소식은 어떤 거예요? 네, 연예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 옥살이 중 피해자와 합의한 김호중입니다. 지금 구속 기소된 김호중 씨가 사건 발생한 지 35일 만에 뒤늦게 피해 택시 기사와 또 합의를 한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그 와중에 김호중 씨 측은 늦은 합의에 대한 이유가 바로 경찰 때문이다라고 밝혀서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하고 합의를 안 했고 이제 35일 만에 합의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정확히 어떻게 된 거예요? 사고가 지난달 9일, 5월 9일 밤에 났잖아요. 그리고 합의는 사고 35일째인 34일이 지나서야 6월 12일, 이번 달 12일에야 합의가 된 거예요. 이 사고를 당한 이 택시 운전자분은 연락이 닿아야 되잖아요. 근데 연락이 이쪽에서도 할 수도 없었는데 이제 김호중 씨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전화번호도 모르고 이래서 사과를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전화번호 알게 된 게 6월 12일이어서 바로 다음 날 13일 날 만나서 합의를 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가 영상으로 그 사고 영상 참 많이 봤습니다. 꽤 강한 충격으로 부딪힌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그 택시 기사의 몸 상태는 어떤가요? 네, 이 당시 택시 기사가 언론과의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몸 상태를 밝혔는데요. 일단 당시에 전치 2주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피해자인 택시 기사는 현재는 쉬고 싶다. 당장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라고 사고 후유증에 대해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택시는 아직 수리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당분간 택시 운전은 하지 않을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네. 피해자인 택시 기사는 그동안 치료는 어떻게 받고 있었답니까? 지금 영상 보셨지만 차가 내 차를 이제 상대차 나중에 결국 보니까 김호중 씨 차죠. 올라타잖아요. 네.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 차주가 그냥 쌩 가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 놀랐는데 혼자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저 뺑소니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고가 나면 상대 차에서 보험을 하고 사고 번호를 줘야 보험 처리가 되잖아요. 네. 그게 안 되니까 본인이 혼자 본인 돈으로 병원도 가고 본인 돈으로 차량 수리도 맡겨놓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뉴스를 보고서야 아, 내가 김호중 씨 차에 이게 사고를 당한 거였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 김호중 씨 측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우리는 그런 뜻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왜 합의가 늦어졌냐면 경찰에 피해자 분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개인정보 차원에서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연락을 못했던 거다고 경찰 탓을 내놓았던 겁니다. 네, 김호중 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 경찰은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 경찰의 이 주장은요. 지난 17일입니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전에는 이 김호중 씨의 이 언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좀 김호중에 대한 이 수사 관련 내용을 좀 흘리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번 일 같은 경우는 경찰 측에서는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 개인정보인데 이 경찰이 번호를 알려주면 안 된다. 이 연락처를 안 알려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고 명확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피해자를 확인해서 택시 회사를 못 찾는다든지 노력을 해야지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라고 김호중 씨 소속사 측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거죠? 맞습니다.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검찰은 구속 기소해서 말하자면은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거는 사고 발생 40일 만에 이런 구속 기소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경찰이 검찰한테 넘길 때 총 혐의가 5가지가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벼운 것부터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또 사고 후 미조치, 요게 이제 뺑소니죠. 그리고 범인 도피 교사. 나 대신 네가 출석해줘. 요거가 이제 범인 도피 교사입니다. 이거에다가 또 더 중한 처벌을 받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상해 위험운전 치상. 뭐 음주를 했든 뭐 마약을 했든 뭘 했든 위험하게 운전했어. 이 음주운전 치상. 그다음에 도주치상. 지금 상대가 다쳤는데 도망갔네. 요렇게 5개 혐의로 넘겼는데 이 검찰이 구속 기소하면서 법원으로 넘기면서는 요 중에 음주운전은 빠졌습니다. 이상해.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되면 김호중 씨가 그 술을 더 마신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좀 통했다라고 보시나요? 방금 예인 씨가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라고 이 망설인 이유가 있을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검찰에서도 이 혐의를 걷어들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아하기 때문일 텐데요. 이게 전략으로 봐야 할지 혹은 실제로 김호중 씨가 술을 안 마셨다고 봐야 할지 이 부분이 그러니까 초반에 안 마셨다고 해야 될지 네. 저희도 지금 이게 확답을 방송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요. 이 검찰에서도 김호중 씨의 음주 수치를 이 특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음주 혐의가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에서 더 이상 확정을 지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검찰 같은 경우에는요. 이 김호중 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이 역주산으로는 이 음주 수치를 그 당시에 사고 냈을 때 당시에 이 결과값을 좀 알아내기가 좀 힘들다라는 결과를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방송에서는 사실 좀 이게 맞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검찰은 김호중 씨가 운전자 바꿔치기 등 이 행위로 이 음주 측정을 불가하게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사법 방해에 대한 이 처벌 규정 도입이 절실하다라고 언론을 통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하게 벌을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최대 징역 15년의 이 위험 운전치상 혐의를 법정에서 입증하겠다라는 각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부분을 검찰로 올렸는데 검찰이 음주운전을 빼고 이제 법원으로 간 거예요. 네.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음주운전 가다가 뭐 위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또 웃긴데, 아니 그런 사람들은 차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음주 수치 안 나오면, 수치가 특정되지 않으면 음주운전이 아닌 거예요, 그냥. 네. 차 놓고 간 거지. 뭐 과거 판례들에서도 뭐 화물 운전자가 이렇게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 났는데 얼른 또 소주 한 병 마셨는데 결국 또 이제 음주 수치를 특정할 수 없어서 실제로 무죄를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법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최소한의 입법은 뭐냐면 뭐 우리가 갑자기 뭐 어떻게 음주 수치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사법 행위를 방해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처벌을 오히려 음주운전보다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그럼 나도 도망갈 테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김호중 씨 경우만 봐도 음주운전이 아니라 이 음주운전 치상, 원인이 뭐가 됐든지 정상적인 운전하지 않았어, 위험운전했어, 이거에 형량이 음주운전보다 셉니다. 네, 그러고 또 요번에 보면 사실은 지금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35일 만에 합의했잖아요. 보통 합의되면은 구속 기소되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가도 재판만큼은 불구속 기소될 수도 있거든요. 요번에 보면 구속 기소 됐잖아요. 왜 그런가? 변호인들도 법조계에서도 합의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했는데, 나머지 음주운전 치상, 도주치상, 거기다가 범인 이 도피, 교사 직접 바꿔달라고 했거든요, 운전자. 거기다가 이 사고, 미처치, 뺑소니 이런 것을 더 크게 봐서 결국은 구속 기소가 됐어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음주운전이 빠졌지만 이것에 대한 어떤 국민 정서상 괘씸죄로 이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검찰의 의지를 좋게 해석하자면 정말로 유죄 받을 것만 넘겼다. 음주운전 논란이 될 부분은 넘겼다. 이 정도로 제가 생각해야 저도 법이 살아있다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도 궁금해요. 사고 그 은폐에 관여한 김호중 씨 그 소속사 관계자들도 있잖아요. 네.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일단 이번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소속사 대표 이 씨 그리고 본부장도 함께 구속 기소가 됐고요. 이 허위 자수를 했었던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피해자하고 합의했으니까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은 참작이 되겠네요. 그 부분은 확실히 참작이 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재판부가 이 김호중 씨의 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제일 크게 보고 있느냐. 음주운전을 보통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 부분일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단순 음주운전이라 너무 많은 범죄가 중첩돼 있어서 그 부분이 중시될 것이라 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거 국민들이 다 따라하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바로 뭐예요? 학습 효과. 나쁜 학습 효과를 낸 것도 어떤 공인은 아니지만 유명인으로서, 준공인으로서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친 그동안의 연예인들의 양형 사례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또 강조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굉장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되면서 중형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너무 변수가 많아서 땅모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본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도 그래요. 일단 불기 전에 도망가라. 그죠. 차를 그냥 놓고 가든 뭐 하든 가라. 그리고 집으로 가지 마라. 네. 집에 가지 말고 딴 데 가서 자고 다음날 나타나라. 그리고 경찰에 가라. 그죠. 차 놓고 무서워서 그랬다고. 네. 그러니까. 이러면 괜찮다.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제가 네. 공황장애여가지고 집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난 공황장애에서 거예요. 도망가고 말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쫓아오면은 편의점 들어가지고 소주 그냥 막 지금 마셨다. 마시고. 나 무서워서. 당신 쫓아왔어. 나 무서워서 술 마셨다.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요. 이거 어떡할 거냐고 이거.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사실 제가 이 질문이 지금 맞나 싶긴 한데요.
연예계 복귀 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뭐 힘들 수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사실 김호중 씨 팬이었기 때문에 조금 냉정하게 이 사태를 조금 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간 연예계에서 불거진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대중은 굉장히 매섭게 이 연예인들을 혼을 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자숙하는 연예인들에게는 그래도 대중이 한 번 더 기회를 줬었거든요. 그런데 김호중 씨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속사의 이 대처 방법이 너무 참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소속사 직원들이 거짓에 거짓을 했고 이 김호중 씨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가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조금 그동안 보여준 모습에 비해서 실망을 하게 됐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실망하는 부분을 더 많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복귀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 정서상 현재로는 약간 괘씸죄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귀는 빠른 시일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좀 길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예 소식 하겠습니다. 네, 연예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 이승기 땅 187평 사다입니다. 가수 겸 배우인 이승기 씨가 그 1세대 전통 부촌으로 꼽히는 장충동 주택가에 땅을 187평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장충동 좋다. 이거 얼마에 샀대요? 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일단 산 시기는 2월 29일이었습니다. 지난 2월 29일. 얼마에 사느냐? 94억 원에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달 23일에 5월 23일에 이제 등기까지 완전히 마쳤다고 하는데 94억 다 현금으로 샀대? 너무 궁금하시죠? 그건 아니고 이게 보니까 78억 원의 근저당이 잡혔더라.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너무 말씀드려서 이건 좋게일까요? 다 학습되셨을까요? 120%, 빚의 120%를 저당 잡는 거니까 뭐 계산해 보니까 65억 원을 빌렸구나. 그럼 결국은 내 돈 29억 원에 65억 원을 은행에서 빌려주네. 65억 원 해가지고 94억 원에 샀다고 합니다. 이게 들어도 적응이 되질 않습니다. 65억 원의 대출, 이것도 놀라운데 그러면 어떤 걸 담보로 이렇게 많은 돈을 대출받았을까요? 저는 순간 65억 원이면 대출 이자가 얼마지라고 순간 한 달 대출 이자가 얼마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장충동 일대 토지를 매입한 것에 대해서요. 이승기 씨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장충동의 187평 토지를 94억 원에 매입한 것은 맞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 대출 관련된 부분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려운 점은 양해 부탁드린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2021년도에 생각해보면 성북동 일대의 이 단독주택을 구입할 때 이승기 씨가 어떻게 많은 금액의 돈을 마련했는지 사실 그때도 알려진 바는 없었거든요. 근데 뭐 오랫동안 열심히 국민 남동생으로 그리고 아들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한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연예인들은 땅이나 건물 사고 이럴 때 개인이 아니고 법인으로 사잖아요. 이번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법인이 아닌 개인 명목으로 샀는데 이 사실은 요거 전에 또 있어요. 그 성북동에도 또 장충동 말고 성북동에도 있었는데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수로는 전체 대지는 한 300평인 거예요. 그 300평 중에 한 180평쯤에 이제 집을 지은 것 같아요. 그걸 2층으로. 그렇게 되니까 연면적은 180에서 한 360평. 그런 또 집을 산 적이 있는데 요때 가격은 56억 3,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56억짜리 집 사면서 대출은 그때 당시에 66억 원이나 받았어요. 이 집도 사고 다른 데도 돈 쓸 때가 있었겠죠. 그래서 요때 막 열애설 나고 결혼설 나고 막 이러면서 그러려고 돈이 좀 더 필요했나 보다 했는데 그러면 66억 원은 어디서 났어요? 집이 56억 원인데 또 이승기 씨는 그 전에 산 삼성동에 산 그 레전드 자가 붙은 그 아파트 방 4개, 화장실 3개에 딸린 그런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6억 원을 대출받아서 성북동에 부동산 부자네. 56억 원을 샀다. 그러니까 지금 대충 받으면 삼성동에 아파트 큰 거, 또 성북동에, 또 이제 장충동에 많습니다. 세금 많이 내겠네. 근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성북동에, 장충동에
지금 이 곳들이 다 부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성북동과 장충동은요, 대표적인 부촌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일단 성북동 같은 경우에는 북한산 자락을 뒤로 하고 돌아서면 또 남산이 한눈에 보이고 있는 배산 임수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45개국 대사관저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안도 강점으로 손꼽히는 동네예요. 오래 전부터 이 정재계 인사들이 이곳에 살고 있으면서 굉장히 조용하면서 살기 좋은 동네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동네이기도 하죠. 장충동 역시 1960년 이 무렵부터 범삼성가 사주들이 이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하면서 전통 부촌이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동네입니다. 네. 이승기 씨가 성북동, 장충동,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1세대 부촌의 자산을 늘리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인데 사실 강남에 나 여기 샀어 하면 더 이렇게 돈 많이 번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도 많고 빌딩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통 부촌, 그중에서도 1세대 전통 부촌인데 저는 아니지만 제 지인들이 좀 그쪽에 사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맥이 달라진대요. 그 동네에 일단 들어가면.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그렇게들 도와주고 또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굉장히 성공한 느낌인데 그 성공이 단순히 돈으로가 아니라 뭔가 더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더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그 부대 효과도 있지 않나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 라이브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스타 주민 오늘 주제도 궁금합니다. 네, 또 오늘 주제를 이야기할 텐데 혹시 우리 MC분들은 회장님과의 그런 인연, 이런 인연이 혹시 있을까요? 회장님. 회장님. 저는 없는데 회장님. 부럽사 회장님들은 전혀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내가 아는 제 친구 조기축구회 회장도 있고. 축구하니까 또 김은국 회장님도 있고. 그렇죠. 부녀회장님. 요즘은 네. 영화 회장님. 제작사의 회장님이시고. 맞아요. 뭐 있네요. 좀 있네. 그렇죠. 제 주변에는 회장님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는데 오늘 주제 바로 연예인들과 또 연예계 회장님과 관련된 그런 스타들의 이야기를 한번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회장님은 아무나 하나. 원래 될성부터 될성 부른 떡잎부터 회장님으로 불렸던 스타, 거기에다가 아버님이 회장님인 그런 스타들의 이야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회장님은 아무나 하나 바로 시작하죠. 네, 회장님은 아무나 하나. 첫 번째 스타는요, 바로 회장님 소리가 너무 재밌는 배우 류수영 씨입니다. 류수영 씨는 회장님 전문 배우도 아닌데 언제 회장님 소리가 재밌다는 거예요? 일단 류수영 씨 극 중에서 재벌 2세 역할을 맡아서 회장님 아버지를 둔 적은 있지만 알고 보면 이 현실에서 입주민으로부터 회장님 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다른 사람도 아닌 입주민으로부터 회장님 소리를 듣고 있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바로 류수영 씨가 7, 8년째 이 아파트 동대표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 현역, 특히나 남자 연예인들 중에 아파트 동대표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은 류수영 씨가 최초이자 현재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이렇게 얼굴 알려진 배우가 이렇게 긴 시간 아파트 동대표하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세상에 7, 8년, 7년 넘게 지금 동대표를 하고 있다. 그런데 동대표를 회장이라고 불러요? 동대표가 회장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실제로 회장으로 불렸대요. 그래서 아주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는데 뭐냐 하면 이 동대표가 원래 그냥 무보수의 봉사직인데 그래도 이게 고맙다고 관리업체에서 이렇게 명절 때 사과, 배 이런 거 보내면서 회장님 별건 아닙니다. 별건 아닌데요, 회장님. 이렇게 회장님이라고 불러줘서 재밌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뿌듯하셨던 게 아닌가 싶네요. 류수영 씨는 어떻게 아파트 동대표를 맡게 된 거예요? 네, 일단 어떻게 맡게 됐냐면요. 류수영 씨가 이사를 오자마자 이 수리에 대한 안건이 나왔대요. 근데 류수영 씨가 아이디어가 워낙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딱 냈는데 그 입주민들이 그럼 류수영 씨가 혹시 동대표 한번 맡아보는 게 어떻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본인 성격에
아, 내가 아이디어 내놓고 갑자기 전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너무 얕아 보이니까 그럼 올해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7, 8년 동안 쭉 입주민 동대표를 맡게 됐다고 합니다. 잘하시나 보다. 그러니까요. 잘했어요. 믿음도 있고. 연예인 네. 동대표거든요. 하는 일은 어떤 거예요? 2020년에 본인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일단 소방 점검도 하고요. 엘리베이터 점검도 하고 관리비가 어떻게 산정됐나 이 내역을 또 제대로 산정됐나 확인도 하고 경비원 월급 책정하는 데도 참여를 하고 누수 관리하고 진짜 누수됐으면 수리하는 데도 참여를 하고 발전기, 전기 발전기 수리 직접 수리하는 건 아니고 물론 감독이겠지만 그 일들을 다 감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출퇴근하시는 분보다 제가 배우니까 바쁠 땐 아주 바빠도 한가할 땐 한가하니까 제가 하는 게 알맞습니다. 야, 아니 대단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주민 간에 분쟁이 생겨요. 주차라든지 맞아, 뭐 맞아요. 이 누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거 중재해 주는 것도 그 회장님 맞아, 역할인데. 그러니까요. 네, 아. 여기저기 아주 회장님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류수영 씨가 아니 생각보다 정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제가 만약에 하리우드에 가게 되면 그때 다른 분에게 잘 물려드리겠다라면서 오래 하겠다는 얘기. 본인을 회장님으로 불러주는 그런 동대표에 대한 애정 아주 듬뿍 드러냈습니다. 그럼 그 동대표 회장님의 고민은 뭘까요? 저 이런 동대표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파트 관리비 앞자리가 안 바뀔 수 있을까? 이거를 진짜 현실적인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진짜. 와. 왜냐하면 이 앞자리가 바뀌게 되면 이 입주민들이 굉장히 좀 심적으로 불편해하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뭐가 있냐면요. 일단 변수가 되는 요소를 찾아봤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일단 노후화돼서 자주 고장나는 엘리베이터 그리고 수조 탱크 청소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비용이 굉장히 세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가장 큰 본인의 관심사는 공동 옥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류수영 씨가요, 이 역할이 이 공동 옥상을 잘 가꿔서 다 같이 이 공간에서 놀 수 있게,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아이디어를 내는 게 현재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하네요. 공동 옥상 어떻게 갖고 오는지 그것도 궁금하네. 저 지난해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다가요. 작년에 그러니까 2022년에 작약을 심었는데 그때는 꽃봉오리만 피더니 올해는 만 개에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랬고 지난해 뭐 심었다고 했냐면 완두콩, 옥수수, 토마토, 고추 심었다고 했는데 어머 올해 다 지금 따서 드시고 계시겠네요. 그리고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서양파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마트나 이런 데서 파는 게 서양파인데 겨울 나는 동안 그 옥상에다가 조선파를 심어 놓으면 내내 계속 먹는다. 먹으면 또 난다. 세상에 이거 혼자 먹는 거 아니고 또 이 동사람들하고 나눠 먹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는 뭐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류수영 씨가 요리도 엄청 잘하시잖아요. 뭐 다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최근 남다른 요리사랑 덕분에 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특강까지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스탠퍼드. 세계의 영재들이 모인다는 그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강사로 K푸드의 강사로 우리 수영 씨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가져가면은 이 식재료가 비행기에서 다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장을 봤대요. 어머 그런데 이 K푸드의 신장을 맛보았대요. 뭐냐면 갔더니 웬만한 우리나라의 식재료가 거기 다 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탁 장을 봐서 직접 설명도 하고 시연도 하고 같이 만들어 보면서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 K푸드를 넘어 K셰프의 어떤 중심에 우뚝 서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보기에 이 스탠퍼드에서 초청한 이유는 여러 셰프님들도 계시지만 사실 이런 설명이라든가 프리젠테이션 이런 거를 배우다 보니까 굉장히 잘할 거로 본 것 같고 또 그걸 보신 것 같아요. 저도 봤는데 4년 동안 레시피 연구했다는 그 다이어리. 그 연구, 심혈을 기울인 그 연구력을 보고 초청한 게 아닌가 싶네요.
대단한 회장님이시네요. 대단한 회장님이세요. 네, 다음 스타 얘기는요? 네, 회장님은 아무나 하나. 두 번째 스타는요. 가장 오래 회장 역할로 또 아주 열연을 했던 배우 최불암 씨입니다. 최불암 선생님은 뭐 회장님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죠. 벌써 57년이라는 연기 경력, 어마어마한 연기 경력이 어울리는 호칭들이 또 많아요. 네, 맞습니다. 최불암 씨 하면은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캐릭터들이 많습니다. 일단 전원일기에 김 회장이 있고요. 또 수사반장에 또 최반장이 있고요. 그대 그리고 나에서 또 캡틴 박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캐릭터는 무엇일까요? 최불암 씨가 직접 밝힌 바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최 반장은 향수에 젖어들게 만들지 선배나 선생은 별로야. 나이를 생각하게 해. 아무래도 김 회장이 제일 편해 라고요. 이 20년 넘게 전원일기 김 회장 역할을 했었던 것에 대한 이 애정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아니 뭐 최불암 선생님 하면 김 회장이죠. 빼놓을 수 없죠. 네, 꼭 나오잖아요. 그 김 회장이라고 우리가 드라마 명을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네. 전원일기의 우리 김 회장님 20년 넘게 한국의 대표적인 아버지 사랑으로 사랑받았죠. 정확히는 22년간 이렇게 사랑을 받으셨는데요. 이게요, 만약에 카메라 앞에 잠깐 설 때만 김 회장이야. 이게 아니라 본인이 카메라 바깥에서도 내가 어떤 김 회장으로서의 면모를 잃지 않으려고 그 아버지 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신 게 아주 유명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 많은 시청자들이 그 역할에 공감을 하고 사랑을 한 게 아닌가. 대단합니다. 네. 아니 근데 최불암 씨가 김 회장 역할을 맡았을 때 나이가 불어. 그러니까 40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최불암 씨가 맡았었던 당시 이 캐릭터 나이가 65세로 설정이 됐는데 맡았었던 나이가 불과 40살밖에 되지 네. 않았어요. 제가 내일 모레 40살이거든요. 그렇게 제가 돼요? 그럼 이제 할머니 분장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이마에 굵은 이 주름 분장을 하고 머리에 희끗희끗한 이 흰머리 분장을 했었다고 하는데 거울을 이렇게 봤는데 아무리 봐도 65세의 이 포스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모습을 꾸며낸 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모습을 내기 위해서 최불암 씨가 묘수를 하나 생각을 해냅니다. 어떻게 하냐? 일단 서울역으로 가서요.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본 거예요. 관찰을 하는데 딱 무릎을 칩니다. 이 정년의 아버지는요, 지켜보니까 대체로 이 허리가 굽어 있고요. 느리고 또 무엇보다 땅을 보고 천천히 걷고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딱 보고 내가 이렇게 연기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행동을 또 이제 따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 역할이 김 회장인데 현실에서는 후원 회장으로 불리신다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요. 한 복지재단의 전국 후원회장을 맡고 계신데 이 후원회장이 된 것도 또 드라마 전원일기랑 관련이 있어요. 1981년에 야 금동아 이런 편이 방송이 됐었거든요. 이 내용이 간략히 말씀드리면 뭐였냐면 이 김 회장께서 이렇게 장터회를 갔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이 동냥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동냥질이라고 표현했죠. 어머나 이 어린 나이에 너 왜 이러고 있냐 했더니 본인 사정을 얘기하는데 너무 안쓰러. 그래서 심지어 집에 데려와서 호적에 입적시켜서 늦둥이 막내 아들로 키웠잖아요. 그게 금동인데 이 편이 나가고 나서 수많은 팬레터가 왔대요. 김 회장님 이렇게 어려운 사정의 아이를 또 이렇게 입양해서 아이고 존경합니다. 이런 팬레터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전원일기의 김 회장은 곧 최불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 팬레터가 끊임없이 날아오니까 이 최불암 씨가 이내 곧 이 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는 이 캐릭터랑 배우를 하나로 보는 그런 시선도 굉장히 좀 많이 존재를 했잖아요. 나는 연기를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실제로 나를 영시하기 시작하니까 나는 캐릭터로 입양을 한 건데 이게 좀 사람들이 실제로 내가 입양했다고 생각하는 걸까라고 좀 불안하고 굉장히 내가 양심을 속이는 것 같아서 죄스럽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심 고백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고민 끝에 최불암 씨가 생각을 해냅니다. 실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이 결론을 내린 건데요. 곧바로 월 7,000원씩 기부를 하는 계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최불암 씨가 그러니까 이 회차 이후로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돕는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자 이 많은 선후배들이 후원의 뜻을 함께 하게 됐고요. 곧바로 무려 7만 명의 사람들이 후원에 동참을 하게 됐다고 우와. 합니다. 와. 이후에 한 복지재단은요, 최불암 씨에게 전국 후원회장을 맡기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네요. 그 전국 후원 회장이 된 후에도 선한 영향력이라 그러죠. 그래서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최불암 씨가 지금 전국 후원 회장이 되면서 2, 3년 만에 아까 7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17만 명으로 또 우와. 늘어납니다. 후원자가. 이뿐만 아니라요. 최불암 씨를 아주 신뢰하는 기업 그리고 개인들이 물밀듯이 후원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최불암 씨는 또 그 현대그룹 명예회장 고 정주영 회장의 역할을 또 했잖아요. 그렇죠. 1983년 이 야망의 25시였는데 이 드라마를 계기로 해서 이 현대중공업 그 현장에 함께 이제 그러니까 시찰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막 강풍이 불어가지고 다들 못 올라가 이러고 뒤로 후퇴했는데 혼자 탁 플랜트 맨 꼭대기가 가서 현장 지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열정에 감탄을 했었고 한 번 더 했습니다. 2004년에 또 영웅시대에서 이 고 정주영 회장의 노년 역할을 맡았는데 이때 이 H그룹 관계자들이 뭐 다 아니까 현대그룹 관계자들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마치 정주영 회장 대하듯이 회장님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기분 좋더라 이렇게 밝히신 적이 있어요. 네, 회장님은 아무나 하나. 이어서 다음 스타 누굴까요? 네, 회장님은 아무나 하나. 세 번째 스타는요. 학생회장 3관왕. 바로 가수 이찬원 씨입니다. 야, 이게 학창 시절에 학생회장 출신 연예인 제법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3관왕이면 초중고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드문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학창 시절 한 번도 하기 어려운 이 학생회장을 무려 3관왕이나 한 연예인 바로 이찬원 씨입니다. 진짜 진또백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학창 시절 12년 동안을 이찬원 씨가 학생회장을 할 수 있었던 이 성공 비결은 바로요. 떡잎부터 달랐던 이 특별한 선거 유세 노하우 덕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찬원 씨는 지금 봐도 뭔가 그 똘똘하고 뭐든 잘하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선거 유세도 뭔가 남달랐을 것 같긴 합니다. 남달랐죠. 초중고 사실 학생회장도 하고요. 사실은 내내 반장도 다 했었대요. 근데 이렇게 딱 잘 됐던 이유 선거 유세에서요. 말을 긴 게 아니라 노래 트로트를 개사를 해서 내가 회장 되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더니 노래 얼마나 찬또백이 잘 불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93대 7로 완전 이렇게 이겼다. 성공 노하우를 말한 적이 있어요. 아니 어떤 트로트를 개사해서 불렀는데 93대 7로 이긴 거예요? 궁금하다. 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선거송의 중요성을 몸소 알고 있었던 1위 이찬원 씨. 100마디 말보다요. 한마디의 트로트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우리 꼬마 이찬원 군이 개사한 노래 바로 강진 씨의 땡벌이었다고 합니다. 이 땡벌을 어떻게 불렀냐? 이찬원 뽑아줘요 땡벌. 땡벌. 기호 2번 뽑아줘요 땡벌. 땡벌. 이찬원 뽑으면 우리 학교 대박나. 저도 지금 가서 뽑아주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 계산 센스도 있었던 거예요. 와. 근데 이 정도로 회장직을 많이 맡았을 정도면 본인 스스로도 좀 즐긴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요거 한번 감투를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찬원 씨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공기업 12년 내내 반장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요.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그리고 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학생회장까지도 역임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감투가 지금 벌써 2개잖아요. 이 정도면 이찬원 씨 감투 마니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때는 몰라도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도 어느 정도 해야지 그냥 이렇게 그렇죠. 맞습니다. 사람이 인성만 좋다고 뽑아주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공부도 잘했는 모양이죠. 공부 잘했던 것 같아요. 이찬원 씨의 생활기록부가 공개됐는데 특히나 이 사회 영역은 그냥 1등이 아니라 맨날 만점, 100점 만점. 뭐 어렸을 때뿐이 아니라 대학 가는 수능 때도 만점. 본인이 얘기했어요. 고등학교 1, 2, 3학년 내내 사회 과목만큼은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다.
말하자면 또 뛰어난 노래 실력도 있죠. 아주 유쾌한 리더십도 있죠. 공부도 잘하죠. 아이고 정말 탐나는 아들이네요. 네. 사회성이 좋다고 사회 점수가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열심히 공부를 한 모양이에요. 공부도 잘한 거죠. 네. 네.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회장님은 아무나 하나. 네 번째 스타는요. 가업을 승계받는 게 소원인 회장님 아버지를 둔 가수 탁재훈 씨입니다. 탁재훈 씨 아버지가 회장님이세요? 일단 탁재훈 씨 아버지는요, 이 드라마에서 볼 법한 대기업 회장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매출이 180억 원이나 되는 레미콘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다라고 한 방송을 통해 소개가 된 바가 있는데요. 동시에요, 2019년도 한국 레미콘 공업 협동조합 10대 회장으로 뽑혀서요, 2023년 2월까지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리고요, 또 지난해 연임이 됐어요. 그래서 27년 2월까지 회장님으로 불릴 예정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탁재훈 씨 개그감만 가진 게 아니라 레미콘 연합회 회장님을 가진 이 레미콘 수저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혼수죠. 그러면 혼수죠. 탁재훈 씨가 아버지 그 회사를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물려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이게 정확한 것 같아요. 뭐냐면 탁재훈 씨 아버지께서 19년에 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 재훈이가 싫다고 하지만 받으려면 받을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내 개인 소유는 아니지만 받으려면 받을 방법이 있어요라고 하면서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기업상속 죄송합니다. 가업상속 공적제도. 이 공적제도가 뭐냐 하면은 이게 만약에 연매출이 5천억 미만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그 소유주는 아니지만 경영하던 사람이 이걸 내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이렇게 하면 물려줄 수 있고 심지어 여기서 부과되는 세금의 600억을 성공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도 여기서 아버지는 그냥 물려주겠다가 아니라 조건을 달았어요. 네가 연예인을 그만두면 탁재훈 씨 저 싫어요 하는데 저는 죽어도 안 해요. 차인표 씨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당장의 일은 아니니까 좀 심사숙고 해보겠습니다. 요 정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약간의 제안을 하신 건데. 그쵸. 맞습니다. 제가 탁재훈 씨를 너무 좋아하는 팬의 입장에서는 계속 그냥 연예계 개명해줬으면 싶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 탁재훈 씨의 입장은 거의 20년째 아주 한결같습니다. 2002년 방송한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단지 아버지 회사라고 해가지고 그냥 경영권을 덥석 물려받으면 사장 자리에 앉는 거 그건 좀 바람직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은퇴한 뒤에도 아버지와 다른 사업을 펼쳐 보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020년에 한 인터뷰에서도요. 아버지가 뭐 가업을 이렇게 물려받아라 언급하신 적도 물론 있지만 저와 길이 달라서 아직은 미련이 없어요라고 소나무같이 한결같은 대답을 보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탁재훈 씨 마음에 변화가 조금 있다고 해요. 네, 이 봄바람을 넘어서 이 여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는 것 같은데요. 탁재훈 씨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절친 이상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탁재훈이 이 아버지 사업이 본인의 아들에게 갈까봐 살짝 불안해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 이야기에 탁재훈 씨 또 보통 입담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내가 다 알아봤다. 어차피 나한테 법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내가 그거 알아본 뒤부터 마음이 안정이 됐고 편안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탁재훈 씨 아버지는 처음에 어떻게 레미콘 회사를 운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어떤 그냥 이제 그러니까 직원인 거죠. 그런데 이게 회사가 이제 부도 위기에 몰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그 큰 회사 중에 레미콘만큼은 우리가 힘을 합해서 운영해 볼게요. 요렇게 해가지고 됐던 말하자면 본인이 처음부터 설립한 회사였다면 그냥 탁재훈 줄게요. 이게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가업상속 공제제도 이런 얘기를 하신 부분이 말하자면 단순히 그냥 내 거 요건 아닌 이제 그런 부분이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네요. 네, 회장님과 관련된 스타들의 이야기 오늘 스타 주민을 통해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장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 알아보도록 하죠.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오늘은 내륙과 제주의 날씨가 사뭇 다르겠습니다.
서울 35도 등 내륙은 더위의 절정이 되겠고요. 오늘 밤부터 제주에는 첫 장마가 시작됩니다. 우선 출근길 날씨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서해안에 안개가 짙게 껴있는데요. 가시거리 200m 미만이라 서행하셔야겠습니다. 폭염특보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남부에 이어 중부 내륙에도 발효 중인데요. 온열 질환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올 들어 가장 더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서울 등 대부분이 25도를 보이겠고요. 대구는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36도까지 오릅니다. 네, 정체전선이 북상하며 제주는 차차 흐려집니다. 밤부터 제주에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텐데요. 시작부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제주 산간에 최대 200mm가 내리겠고요. 일부 남부 지역으로도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낮에는 정말 덥던데 오늘 더 덥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이 아마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 더위에 대한 대비도 하시고요. 또 밤부터는 비가 내리죠. 제주에서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비로 인한 피해 입지 않도록 그 부분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